권력의 속성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권력을 잡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성의 권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에 권력은 꼭 독점하려는 이런 속성이 또 생기죠. 누군가가 이 권력을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싸우게 되죠. 이거 역사 속에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이 무신정변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는 정중부도 이고도 이방도 다 힘을 합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일이 거론하지 않지만 수많은 무신들이 힘을 합쳤을 텐데 성공했습니다. 왕을 내쫓고 새 왕 세우고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누가 원탑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싸움이 한 30년 계속되죠. 자, 그 30년 동안의 살육전, 거의 뭐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뭐 난리를 피우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이의방과 이고,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 무신정변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정중부가 무신정변 일으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중부는 한 일이 없어요. 정중부는 그냥 얹혀간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지사장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무신정변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이의방, 이고, 이 두 사람입니다. 정중부는 무신정변 일어났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정중부의 출생 연도를 우리가 모릅니다. 죽은 해는 아는데 그때 향년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중부 나이를 모르는데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1175년, 그러니까 무신난 성공하고 5년 뒤의 기록에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신정변 5년 뒤에 70이 넘었으니까 무신정변 당시에는 65세, 65살이 넘은 나이예요. 65살 넘으면 지금 저 같은 대학 교수도 정년퇴직했을 나이인데요. 그때 상장군으로 있으면서 아직 정년퇴직을 안 한, 아마 상장군 정년이 70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년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이의방, 이고의 추대를 받아서 이 반란군의 맨 앞자리에 서게 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모셔다가 자기들의 그 얼굴로 내세운, 이랬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중부 말고 먼저 교섭한 사람이 있어요. 우하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하규. 자, 이 우하규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하규는 목주 사람이다. 목주는 지금 천안 옆에 있는 목천입니다. 목천 우씨가 되는 거죠. 이 목천 우씨, 왜 재밌는 그 성씨 이야기할 때 이 재밌는 사례로 한번 들었었는데, 고려 시대는 목천현이에요. 이 목천현의 고려 태조가 토성을 내릴 때 우씨, 마씨, 상씨, 돈씨, 장씨, 소우자, 말마자, 코끼리 상자, 돼지 돈자, 그리고 아마 장씨는 노루라는 장씨였을 거예요. 이런 동물성을 줬다. 왜 그랬냐면 그 지방 사람들이 여러 번 배반한 것을 미워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 목천 사람들이 왕건에게 협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유력자들한테 성을 주면서 고약하게 소, 말, 코끼리, 돼지, 노루 이런 성을 줬다는 거죠. 그때는 소우자를 줬는데 이 소우자 받은 사람들이 지금 쓰는 이 우자로 성을 고쳤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씨의 실제 사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우하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방제라는 사람이 완력이 뛰어났고 관직이 상서우복야까지 올랐고, 이 상서우복야, 제가 언제 한번
고려시대 관직을 쫙 모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상서우복야는 뭐냐면 상서성의 종이품 우복야라는 뜻인데 이거 좀 특별한 관직이에요. 품계는 종이품이 되는데 사실은 정삼품 다른 관직들하고 같이 취급이 됩니다. 육부의 상서, 육부 상서가 정삼품인데 육부 상서와 상서 좌복야, 우복야를 합쳐가지고 8자리를 8좌 해가지고 그냥 동급으로 취급을 해요. 종 2품까지 승진을 했는데 왜 정 3품과 같은 취급을 받느냐면 하는 일이 없는 관직이라 그렇습니다.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거고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여기 가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퇴직을 하는 요런 자리인데 아버지 우방제가 상서 우복야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우방제가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 아니라 무신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완력이 뛰어났고 이러고 자랑하는 거 보면 무신인데 무신이 정삼품 상장군까지 올랐다가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한직이죠. 이 상서 우복야를 시켰다가 여기에서 이제 퇴임을 하게 그렇게 한 걸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무신으로서는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있었고 우화규라고 하는 아들. 이 사람도 역시 무신이에요. 뜻이 크고 기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무신인데 포부가 있는 그런 무신이에요. 이 사람이 의종과 명종 두 임금을 수귀하는 동안 충실하고 조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다. 포부는 있었는데 딴짓은 안 한 거예요. 그냥 충실하게 의종, 명종 두 임금을 그냥 보필한 겁니다. 그런데 명망이 어떤 신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고와 이의방이 반란을 모의할 때 군대를 책임질 사람, 다시 얘기해서 자기들의 그 낮은 관직 가지고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다른 무신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그러면서 신망을 얻은 그런 원로 무신을 스카웃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정중부가 됐지만 정중부한테 가기 전에 우화규에게 먼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공을 제쳐두면 누가 있겠나, 지금 우화규 말고 누가 있겠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화규의 집에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상의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가담해 주십시오, 우리 얼굴이 돼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화규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해요. 공들의 뜻이 참 크구나. 다시 얘기해서 니들 참 큰일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무신이 문신들에게 굴욕을 당한 지 오래됐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나. 이 문신들을 쓸어 없애는 것은 썩은 나무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야. 하지만 문신이 해를 당하면 곧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쳐올 것이니 우리가 문신들 죽이는 거 쉬운 일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당할 것이야. 이 우화규의 아버지 우방제는 그 다음까지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 삼가라, 참아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미 아들에게 사태를 예언하고 훈계까지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아버지는 지금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죽어도 너희들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해요. 멋있는 사람이죠. 이래서 거절을 당한 이고 이방이 정중부에게 찾아가서 정중부를 이제 모셔가는데, 스카우트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 우화규 참 멋있는 사람인데 이 멋의 끝이 그렇게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신정변에 성공한 다음에 이고와 이방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우화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말 안 들었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화규가 두려워서 이방의 누이에게 장가들어서 이방 누이와 결혼을 해서 겨우 죽음을 면했다. 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화규에 대한 평가는 뭐 뒤로 제쳐두고 여기서 뭐만 찾으면 되냐면 처음부터 정중부가 아니었다. 정중부는
이의방 이고에 의해서 영입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방 이고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려사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참 없어요.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 두 사람의 관직이 똑같았습니다. 산원은 정팔품 무신직이에요. 팔품이니까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위관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장교는 장교죠. 9품 이상은 장교니까 장교인데 장교 가운데에서도 낮은 장교. 8품이면 위관급, 지금으로 치면 한 중위, 대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뭐 쿠데타를 꼭 뭐 계급 높은 군인만 일으키나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사병이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1등병, 2등병은 아니고 직업군이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룡행수, 그러니까 결룡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을 수기하는 국왕의 친위부대거든요. 이 친위부대의 행수를 지내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산원 정도의 수준에서 높은 무신, 정중부를 얼굴로 내세우고 정변을 일으킨 건데 뭐 이게 분명한 건 아니지만 이 세 사람의 어떤 성격 차이를 이렇게 보면, 사료를 보면 이고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정중부가 가장 소극적입니다. 이 의방은 그 중간 정도에 있는데 중간에서 이고에 조금 가까운 쪽. 그러니까 이고가 적극성 100이라고 하면 이 의방이 한 70 정도, 정중부가 한 20, 30 정도, 뭐 요 정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자 이런 말 이고가 가장 많이 하고, 누구를 죽였다 여기에서도 이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의방은 언제나 이고가 누굴 죽이거나 죽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뒤로 물러나서 그냥 죽이는 거 보고 열매는 자기도 같이 나눠 갖고 뭐 되게 이런 분위기,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고, 정중부는 얼굴로 내세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좀 실세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8월 30일 날 보현원에서 사람을 죽일 때도 이고가 가장 앞서고 이의방이 따라가고 이러는 거죠. 그날 이고와 이의방이 보현원에서 개경 궁궐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태자궁에 이르러서 태자궁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길거리에서 소리치기를 모든 문관,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 하더라도 씨를 남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고 이의방에게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군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판이부사 허홍제,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관직자도 죽였고, 판이부사 치사, 최고 관직에 있다가 퇴임한 최유층이라는 사람도 죽이고 50여 명을 찾아 죽였다. 이 살육전의 스위치를 누린 것이 이고와 이의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이고가 왕, 의종을 시해하려고 했으나 양숙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말렸다. 그러니까 의종 시해는 이의방은 아니고 이고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점에서 이고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 구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정중부, 이의방, 이고 세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동생 이경공 왕호를 맞이해서 왕위에 앉혔다. 이게 명종 옹립입니다. 그리고는 전왕, 쫓아낸 전왕 이의종이 가지고 있던 집 세 채, 관북택, 천동택, 곽정동택, 요 세 개의 사절을 이 세 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거고요. 이러면서 무신들이 중방에 모여서 여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중방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고려 전기부터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서 군사 문제를 협의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가면 을에 다 모이게 돼 있었는데 무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겠죠. 다 모였을 때 이고가 살아있는 문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 다 죽이자. 그러니까 왕만 죽이자가 아니라 문신들 다 죽이자. 이것도 이고의 발상인 거예요. 그걸 정중부가 막았다. 자, 정중부는 이제 이렇게 주로 말리는 역할,
이고는 저지르는 역할, 이의방은 저지르는 거 안 말리고 있다가 대충 그냥 따라가는 역할, 뭐 요 정도로 역할 분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한 이런 시기에 가장 먼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고였겠죠.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권력을 잡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의방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아주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특히 이고에 대한 기록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인데 본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제 친척 관계도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고 나이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고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것만 알아요. 이의방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의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총동원해서 재구성하는 게 얼마간 가능한데, 이의방은 전주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주 사람, 그러니까 본관이 전주이 씨라는 얘기예요. 본관이 밝혀진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죠. 그런데 고려사에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형제가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고려사 기록 가운데 형이 누구였는데 이의방의 동생 아무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형제를 밝힐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이의방의 형제는 셋인데, 형이 이준의라는 사람이었고 동생이 이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의, 이의방, 이린, 삼형제가 있었던 거죠. 이 세 사람이 항렬자, 돌림자를 쓰고 있지 않아서 형인지 동생인지 이런 기록이 따로 있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으면 형제인지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의방의 형이다, 이의방의 동생이다, 이걸 밝혀놓은 거예요. 형 이준희에 대해서는 이의방이 무신정변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준희가 덩달아 권력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준희를 승선이라는 관직에 임명했다. 승선은 뭐냐면 국왕 주변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왕명 출납이 뭐냐면 출은 왕명을 내가는 거고 납은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이 신하들 그 사이에서 왕명을 전달하고 신하들의 의사를 왕한테 올리고 하는 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비서, 대통령 비서 정도가 되는 거고, 대통령 비서가 승선이 고려에 5명이 있습니다. 지주사라고 하는 가장 높은 승선이 있고, 그 아래 좌승선, 우승선, 그 다음에 좌부승선, 우부승선 5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좌승선은 넘버 2가 돼요. 좌우가 있으면 언제나 좌가 앞이고 부자가 붙으면 안 붙은 것보다 다음이 되는 거니까 지주사, 좌승선, 우승선, 좌부승선, 우부승선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형 이준이, 이 사람도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 아닌데 역시 무신인데 승선으로 벼락 출세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형 이준이의 존재가 나오고, 중요한 건 동생입니다. 이의방의 동생 이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려사의 다른 사람 열전이에요. 문극겸이라는 사람 열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문극겸은 그때 무신정변 일어났을 당시에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혼인하지 않은 딸이 있어서 문극겸이 그 혼인하지 않은 딸을 이의방의 동생인 이린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래서 권력자가 된 이의방하고 사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위의 형이 이의방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신정변 때는 물론이고, 무신정변 3년 뒤에 김보당의 난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신들이 힘을 합쳐서 무신들을 물리치겠다고 일으킨 반무신난인데,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던, 그나마 살아남았던 문신들이 또 한 번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 문극겸은 이의방의 사돈이었던 관계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린이라는 동생이 있었고, 이린이 문극겸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고려 말에 이색이 쓴 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색이 이성계의 아버지의 비문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게 이자춘 신도비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 글인데, 여기 보면 이성계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조는 신라아간 광희라는 사람이다. 신라아간 광희가 입전을 낳고, 입전이 긍휴를 낳고, 긍휴가 염순을 낳고, 염순이 승상을 낳고, 승상이 충경을 낳고, 충경이 경영을 낳고, 경영이 충민을 낳고, 충민이 화를 낳고, 화가 진유를 낳고, 진유가 궁진을 낳고, 궁진이 대장군 용부를 낳고, 대장군 용부가 내시집주 린을 낳았다. 여기 이 린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내시집주 이린이 시중, 문공, 극겸의 딸에게 장가들어 장군 양무를 낳고, 양군이 이 강제의 딸에게 장가들어 안사, 이 안사를 낳았다. 이 안사가 누구냐면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성계 조상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내시집주 이린이 문극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는 고려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똑같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린이 이성계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 의방도 이성계의 조상이란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성계의 조상들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이 의방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색의 이 글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준희, 이의방, 이린, 삼형제가 있고, 이 삼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용부라는 사람인데, 이색의 글에 따르면 이 사람의 관직이 대장군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원래 알고 있었던 고려 초에 호족의 성장이라는 대목으로 한번 가보죠. 전주시 이성계의 조상은 신라 아간 광희, 다시 얘기해서 신라말 전주지방의 호족이었던 광희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희가 아마 고려 조정으로부터 이씨성을 하사받으면서 전주이씨가 시작이 됐을 텐데, 그 이후에 입전, 긍휴, 염순 쭉 후손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관직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관직이 나오지 않는 이 기간 동안은 전주에서 향리로 지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어떤 시기에 언젠가 중앙으로 올라와서 중앙의 관리가 되었다는 거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삼형제의 아버지 용부 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용부가 무신으로 관리가 되어서 대장군까지 올랐고,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삼형제가 모두 서울에서 관직에 올랐고 전부 무신이 되어서 일정한 지위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중간에 이의방이 무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일약 권문으로 떠올랐다. 이런 그림이 쫙 그려지게 되는 거죠. 문극겸이 딸을 혼인시켰다고 하는 문극겸 쪽의 기록과 이색이 지은 이자춘 비문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전부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의방에 대한 기록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얘기해서 우연히, 요행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의방하고 이고는 거의 똑같이 승진을 합니다. 무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두 사람 모두 산원, 정팔품, 결룡, 행수 똑같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무신정변에 성공하니까 의종이 급히 이 사람들에게 관직을 줘서 자기 자리도 보존하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뭔가 시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관직을 주는 거였는데, 이때 관직도 똑같이 줍니다. 이고 이의방을 응양용호군 중랑장을 삼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 기록 때문에 이고와 이의방 두 사람을 모두 응양용호군의 중랑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양군과 용호군은 다른 거예요. 2군 6위 가운데 2군이 응양군, 용호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는 이고를 응양군 중랑장, 이의방을 용호군 중랑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의방의 형 이준희는 승선으로 삼았다. 좌승선으로 삼았다는 건데 이걸 보면 이고에게는 형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이고에게 형제가 있었으면 이방의 형에게 높은 관직을 주는 것처럼 그 형에게도 그 관직을 아마 주었을 거예요. 두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고에게는 형제가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의종 쫓아내고 다음 날이 9월 2일인데 명종을 옹립하잖아요. 이때 이 의방에게는 대장군 전중감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대장군은 종삼품이에요. 정팔품 산원이었던 이 사람이 며칠 만에 종삼품 대장군이 된 겁니다. 벼락 출세,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중감이라고 하는 문신 관직도 주는데 이건 뭐냐면 전중성의 종삼품 관직입니다. 전중성은 왕실 족보를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여기 종삼품 관직을 줘요. 똑같이 이고에게도 대장군과 위위경이라고 하는 문신 종삼품 관직을 줍니다. 위위경은 위위시라는 관청의 종삼품 관직이에요. 동시에 두 사람에게 집주라고 하는 관직을 주는데 이 집주는 좀 특별한 관직입니다. 집주는 승선이 왕명출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승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관직이 아닙니다. 지주사, 좌우승선, 좌우부승선 이것과 다른 특별관직으로 집주라는 걸 두어서 이고, 이방 두 사람에게 이 관직을 맡겨요. 뭔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국왕 옆에 딱 붙어 있는 이런 역할을 이 두 사람한테 준 거죠. 아마 이 관직을 받으면서 이고, 이방 두 사람이 명종의 좌우에 꼭 붙어 있게 됐을 거예요. 아마 명종을 감시하는 역할을 실제로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중부는 이때 참지정사라고 하는 종2품 관직을 받게 되는데 참지정사는 고려의 넘버 3, 세 번째로 높은 관직입니다. 문화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자, 이거 고려 관직 언제 한번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지정사는 넘버 3였다. 이고하고 이방은 똑같아요. 이때까지는 정말 똑같습니다.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도 똑같았고 협력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경쟁이 좀 더 넘어가게 되면 대립 관계로 가게 되는데 이게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산원에서 대장군 그리고 종삼품 관직을 얻은 것까지 똑같고 집주가 된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고와 이방은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과격한 사람, 많이 죽이자는 사람, 죽여야 돼.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겠죠. 그게 이고였습니다. 무신정변 일어난 직후부터 이방, 이고가 서로 권력을 다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고에게 기울게 되는데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무신정변 일어나고 불과 반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1171년 1월, 다음해 1월 달에 이고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고의 죽음에 대해서 고려사는 이런 기록을 해놔요. 이고는 왕이 되려는 뜻이 있었다. 이 옛날 이 왕정 시대에 내가 왕이 돼야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왕을 없애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왕자도 아닌데 왕이 된다는 것은 지금 왕통을 끊어야 왕이 된다는 거니까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늘 이씨들이에요. 고려 시대에 내가 왕 돼야지 한 사람들은 보면 이자겸, 이고, 이의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자 득국 목자를 이렇게 나무 목자 아들 자자를 위아래로 합치면 거기에 이자가 되잖아요. 목자가 득국 나라를 얻는다. 18자 위왕. 18자라는 것도 10자, 8팔자 아들 자자 쓰면 이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내내 이씨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막 돌아요. 이 예언이 결국 맞은 거예요. 이성계가 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성계가 등장하기 몇백 년 전에 벌써
온갖 이씨들이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이고에게도 왕이 되려는 뜻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모으는데 세력을 모을 데가 없잖아요. 정규 군대를 내 세력으로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병 같은 걸 만드는데 이 사병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불량배들. 이 불량배, 우리 지금은 깡패라고 하는데 깡패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옛날에는 없던 말이잖아요. 이 깡패는 영어의 갱스터하고 한자의 패거리 패, 요걸 합친 말이죠. 깡패. 이 말이 있기 전에 불량배를 부르는 이름이 악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악은 나쁜, 소는 젊은 애들. 이 소가 젊다는 뜻이니까 이 악소배들을 모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자금, 조직, 군사력까지 제공한 것이 놀랍게도 사찰이에요. 절. 절에 군대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소림사도 아니고 좀 이상하지만 고려시대의 절은 그냥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법은사 승려, 수혜라는 사람, 개국사 승려, 현소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고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밤낮으로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큰일이 성사되면 너희들 모두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니들한테 전부 높은 관직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짜 임명장까지 만들었다. 이미 관직 주기로 하고 임명장까지 만들어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뭔가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가 그 무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태자가 관례를 치르게 되자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침 이고가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선화사라고 해가지고 왕이 내려주는 술을 선화주라고 해요. 이 선화주를 왕한테서 태자에게 옮겨주는 요 역할, 술을 이렇게 옮기는 게 뭐 대단한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고가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고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거사를 하자. 그래서 악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법운사 수혜의 방에 모이게 하고 말머리를 베어 그 피를 나누어 마셨으며 말피 서로 마시면서 이제 뭔가 맹세를 하고 그런 거예요. 각자 소매에 칼을 감추고 담장 사이에 숨어 있다가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 자, 왁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왕을 죽이고 이고를 추대해서 왕을 세우고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고의 심부름꾼 가운데 김대용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걸 아버지한테 가서 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채원이라는 장군한테 알렸고 채원이 이의방한테 또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었던 부하를 통해서 이 계획이 누설이 돼서 이의방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의방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의방이 이고를 도와서 같이 권력을 나눠 가질까 아니면 이고를 이참에 제거할까 이 판단을 하게 됐을 텐데 자료에 따르면 고려사에 따르면 이의방은 평소 이고가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미워했다라고 나옵니다. 핍박이라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왜 같은 동급에 있는 사이인데 왜 이고가 이의방을 못 살게 굴죠? 저는 이게 그거 같아요. 이고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이의방은 좀 미적미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고가 이의방한테 너는 비겁하게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 계속 이렇게 이의방을 닥달을 한 거죠. 근데 이의방은 이고처럼 그렇게 막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이거는 자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고한테서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상황이 싫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고가 반란을 모의한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그 소식을 알려줬던 채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먼저 궁궐 바깥에 도착을 해요. 도착해 있다가 이고가 거기를 오니까 기다렸다가 철퇴로 쳐서 죽였다. 이고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순검군, 이 순검군은 이제 경찰 업무를 하는 군대인데 이 경찰 업무를 하는 순검군을 시켜서
이고의 어머니와 그 일당들을 전부 체포해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고가 반란을 꾀했다 하는 이 첩보를 가지고 이고 세력을 일망타진한 거예요. 이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까지 했던 이고가 하루아침에 제거됩니다. 자, 이래서 이고 이의방의 경쟁은 이의방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이고가 죽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고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누군지 모른다, 누군지 몰라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아버지는 평소 이고가 불초한 것을 미워하여, 불초라고 하는 거는 나를 닮지 않은 것, 이런 뜻이에요. 불초소생이,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죽음을 면하고 유배만 가게 됐다. 고려 사람들은 참 인간적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이제 어머니도 죽였는데, 그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평소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돼. 이런 참 사정 다 봐주고 그러면서 이 형벌을 내리는 인간적인 나라였던 거죠. 자, 이래서 이고를 제거하고, 자, 이제는 이의방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의방이 권력을 잡기 전에 한 사람 또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채원이라는 사람. 이고의 반란을 이의방에게 알렸고 이의방과 함께 가서 이고를 죽인 그 채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또 경쟁자가 됩니다. 채원은 어떤 존재냐면, 이고 이의방이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부터 그 편에 있었는데 언제나 이 두 사람의 다음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때 나도 한몫했어 하면서 나도 이고만큼의 권력을 가져야 돼. 이래서 또 채원이 성급하게 일을 벌립니다. 조정의 신료를 모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의방이 채원도 마저 죽이고, 채원을 따르던 악소들, 이 사람들도 전부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정중부가 갑자기 겁을 낸 거예요. 이의방이 이고를 죽였네? 채원도 죽였네? 그렇다면 다음은 나까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중부는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염려해서 관직을 사양하고 두문불출했다. 이걸 봐도 확실히 정중부는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고 이의방한테 얹혀서 이 무신정변의 얼굴이 된 바지사장 같은 존재였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정중부가 그러니까 이의방이 자기 형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준희와 함께 술을 들고 정중부의 집에 가서 정성을 다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정중부가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 안 할래, 이래버리면 이게 다 이의방의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그 두 사람을 맞아들여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내가 말이야 사실은 자네들이 나를 죽일까봐 걱정이 되는데 설마 안 그러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방 형제가 맹세를 합니다. 내가 절대로 장군님은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부자 관계를 맺으면서 말을 매우 지극하게 하니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중부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정중부가 안심했다. 그냥 바지사장 계속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경쟁자 죽이고 정중부도 이제 붙잡아 놓고 했으니까 이의방이 거리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의방 전성시대가 됩니다. 전성시대의 이의방이 한 일이 뭐냐? 자기 딸을 태자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내 딸을 태자비로 만들자.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국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옛날 이자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의방이 거기까지 꿈을 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겸이 자기 딸을 왕후로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집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까? 그 이전부터 김은부부터 시작되는 왕실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자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의방은 한 게 뭐가 있죠? 정변 일으켜서 사람들 죽이고 왕 쫓아내고, 자,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내 딸을 태자비로 삼는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권력을 잡은 사람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은 늘 그걸 지켜봐요. 이방의 이 행동이 모든 사람들을 자극해요. 저걸 그냥 둘 수 없어. 다 등을 돌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방은 일단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어떻게 해도 누가 나를 말릴 것이야. 이게 자만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거는 동서고금에 똑같이 적용되는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의방이 그러는 걸 보고 가장 먼저 참을 수 없다,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에도 역시 스님들이었어요. 귀법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귀법사 승려 10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성 북쪽문으로 해서 궁궐을 공격해요. 고려시대의 이 불교 사원은 그냥 보통의 그런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고 거기에 군사력도 있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이 10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승려 수십 명을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서 달아났다. 한번 이렇게 교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이번에는 귀법사뿐 아니라 중광사, 홍오사, 홍화사, 그리고 귀법사 개경 시내에 있는 사찰에서 승려 2000명이 무장을 하고 성 동쪽문으로 집결해서 숭인문을 불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 이방 형제를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다시 또 군사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내쫓고 1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승려들하고 이방의 군대가 거의 전투를 벌인 겁니다. 개경 시내에서 시가전을 벌인 거예요. 자, 이제 몰아낸 다음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승려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 승려들의 공격에 가담한 사찰들, 이 사찰들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돼요. 절에 불을 지른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절의 승려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했든지 간에 그 절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그 절을 통해서 불교를 믿는 신자들도 많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절을 불태우냐, 이런 이야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형 이준희가 말려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이방이 안 듣습니다.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준희가 동생 이방을 꾸짖으면서 내가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는 임금을 내쫓고 시해하고 그 집과 애첩을 차지한 것이 첫째 잘못이다. 여기 보면 의종을 쫓아낸 다음에 그 집만 찾은 게 아니라 임금의 애첩, 임금이 사랑하던 여인들까지 이의방이 차지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거죠. 두 번째, 태후의 여동생을 위협해서 강간한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거는 이준희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밝혀질 내용인데 이준희가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의방이 이런 짓도 했구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잘못은 뭐냐? 정치를 네 맘대로 한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막 이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막 기세가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한 거, 이거 너 잘못하는 거야. 형이지만 형이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의방이 화를 내면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마침 문극겸이 옆에 있다가 말려요. 동생이 형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나도 큰 잘못이다. 형을 죽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를 먼저 죽여라. 참 문극겸 이 사람도 대단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의방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이의방은 평소 문극겸과 친했고 동생 일인이 문극겸의 사위였으니까 문극겸은 평소 친할 뿐 아니라
사돈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겨우 이준희가 목숨을 건진 거예요. 자, 이제 형제들이 막 그렇게 막 칼 빼들고 싸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중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궁궐에서 형제들이 싸우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준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너 잘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정중부의 처가 그 말을 듣고, 그건 쟤들 형제의 일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언제나 부인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중부가 이게 참견할 일이 아니죠. 자기보다 권력이 센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중부가 끼어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준희가 또 죽음을 면했다. 그런데 이준희가 이의방과 싸웠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이준희에게 들러붙었던 친구들, 문객들, 문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나 이 집 사람 될래요, 나를 좀 써주세요, 뭐 이래가면서 그 권세가한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문객이라고 하고, 이 문객을 잘 조직하면 이게 사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준희한테 붙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 싸움으로 이준희가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희가 이의방을 찾아가 사과하고, 야, 내가 말이 심했다. 이의방도 몰래 이준희에게 가서 사과해서 형제가 화해를 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이의방이 계속 위태위태하죠. 권력은 잡았는데 독불장군인 거예요. 전에 이고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서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위총은 서경유수로 나가 있었는데 평양에 있었던 거죠. 평양에 있으면서 개경에서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영 아니란 말이에요. 무신정변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무신정변 뒤에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일대에 있는 9년의 군대를 전부 모아서 개경으로 진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건 그 표어는 이의방과 정중부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권력자는 이의방과 정중부 두 사람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실세는 이의방이고 정중부는 얼굴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죽여라. 이건 뭐 이 무신난에 반대하는 문신들, 그리고 이 무신난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설득력이 있었겠죠. 윤인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방어하게 했는데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조이총이 윤인첨의 군대를 깨트리고 개경 근처까지 진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의방이 화를 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서경 출신의 관리들을 모두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서경 출신 관리를 죽인 게 잘한 건 걸까요? 못한 걸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이총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이의방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머리를 저자에 내걸어요. 이건 이제 효수 또는 효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조이총과 싸우러 갑니다. 평양 근처 대동강까지 이르렀는데 가는 사이에 조이총의 군대를 깨트려요. 이제 조이총이 패배하면서 평양으로 후퇴를 한 거죠. 후퇴해서 성을 다시 수습하고 방어선을 딱 쳤고, 이의방은 군대를 끌고 대동강까지 갔고, 자, 이래서 조이총과 이의방이 딱 일전을 겨루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가 겨울이었다는 거고, 한 달 정도를 성 바깥에서 주둔하고 있는 사이에 모진 추위가 몰려와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조이총의 군대를 내가 물리치겠다, 전멸시키겠다고 하고 이의방이 나섰다가 조이총한테 진 게 아니라 대동강 겨울바람에 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것이 아마 이의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이의방이 평소에 딸을 태자비로 세워놓고 멋대로 권세를 부리고 조정을 혼란하게 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조이총과 싸우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의방이 다시 싸우겠다고
군대를 모았어요. 이 모인 군대 가운데 승병들이 있었습니다. 승려들이 있었어요. 이 승려들을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냐면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라는 사람이 이방 부대에 포함되어 있었던 승려 종참이라는 사람을 꿰어서 부탁할 일이 있다. 이런 핑계로 이방을 따르게 했다가 틈을 타서 그의 목을 베었다. 갑자기 이방을 죽여버린 겁니다. 종참이라는 승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살생해도 돼요? 하기는 승병 자체가 좀 살생하려고 모인 거니까 그 판단은 또 다음에 다시 해보죠. 그리고는 이제 그 형 살아있었던 이준이와 그 무리를 전부 체포해서 다 죽여요. 이의방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졸지에 갑자기 죽음을 당한 거예요. 승려들의 역할이 컸어요. 이 승려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역적의 딸을 태자의 배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태자비가 되어 있었던 이의방의 딸도 쫓아냅니다. 이렇게 쫓겨난 이의방의 딸이 나중에 왕후로 추존이 돼요. 이 태자는 나중에 강종이라는 왕이 됐고 강종비 사평왕후 이씨가 이의방의 딸인데 강종이 태자였을 때 이의방이 태자비로 들였다. 딸 하나를 낳았다. 이의방이 주살되자 죽음을 당하자 쫓겨났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이의방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요. 이의방의 권력 독점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지만 이의방 쪽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이게 누구 덕분인데, 원래는 이고 그 다음에 이의방 덕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이 사람들은 정중부가 배신자다. 그래서 정중부를 죽이겠다고 모의하다가 이 모의가 발각이 돼서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리가 쫙 되는 거죠. 이고 죽고 이의방 죽고, 이고나 이의방처럼 좀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권력을 장악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던 대개는 젊은, 나이가 젊은 하급 무신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됐을까요? 맞아요. 정중부입니다. 그래서 바지사장으로 안 찾았던 정중부가 이고 이의방을 제거하면서 실력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중부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중부에 이어서 경대승, 이이민, 최충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원탑을 차지하기 위한 무신들의 살육전,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